작년에는 먼저 한번 질문 좀 한번 드릴게요. 작년에 고추 농사 어떠셨어요? 혹시 지으셨던 분들 뭐 평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다? 좋았다, 나빴다? 크게 좋진 않았죠? 네. 다음과 같은 목차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고추 재배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난해 있었던 거, 또 최근 한 2016년도부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우리나라 그 국가에서 지금 건고추를 저희가 수요하는 필요한 양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나요? 저희가 20만 톤 정도를 써요. 1년에 20만 톤 정도를 쓰는데, 이 중에 저희 국내에서 생산하는 게 반이 안 됩니다. 반이 안 되고, 어느 정도를 생산하냐면 6만에서 8만 사이 정도를 생산을 합니다. 흉년이나 뭐 풍년에 따라서 그 양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대략 12만 톤에서 13만 톤 정도를 14만 톤 뭐 이 정도까지도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가격은 뭐에 또 좌지우지 될까요? 그러다 보니 수입량이 많을 때에는 수입량이 많다는 건 뭐죠? 농사가 좀 잘 안 됐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고추 가격이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6만 톤으로 붙어버리면은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고, 만약에 이제 8만 톤 정도까지 수량이 늘어났다 그러면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17년도가 단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300평당 건고추 생산량이 200kg가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2017년, 2020년도 이때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20년도는 얼마 멀지 않죠, 그죠? 2020년도 얼마 전인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52일간의 긴 장마였어요. 역대급 긴 장마라고 표현했던 그 해입니다. 비 오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고추 농사? 네, 재미없어요. 네. 왜 재미없죠? 어르신들? 자, 단수가 200kg가 무너졌던 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탄저병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단수가 떨어진 거예요. 그 해에는 생산량도 6만 톤을 무너지거나 6만 톤 정도가 갔어요.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어떻죠? 가격이 2배 이상 뜁니다. 네, 가격이 좋다 보니까 그 다음 연도에는 또 재배 면적이 또 늘어나요. 네, 늘어나서 또 풍년이 오면 또 어떻게 되죠? 가격이 또 떨어져요. 네, 이게 계속 좀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최근 3년을 보시면요, 최근 3년 동안은 가격이 조금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수가 뭐 200kg 정도에서 이렇게 유지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또 한 가지 뭐냐면 지금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그죠? 지금 뭐 딸기도 비싸고요, 오이도 비싸고요, 뭐 호박 뭐 할 거 없이 다 비싸요. 이게 비싸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평년작을 한 해도 이제 가격은 한 3,000원대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감히 뭐 말씀을 드리면 이 생산량이 6만 톤에서 7만 톤 사이가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만 원대가 유지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7만 톤이 넘어서 8만 톤 가까이 가면 가격은 만 원대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우스운 얘기지만 적당히 사실은 농사가 좀 돼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요거 뭐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24년도에도 또 너무 잘 되면 가격이 또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에 한 6만 톤 정도가 생산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은 양이 풍부한 양이 아니에요. 수입량까지 합치면 우리나라 재고량이 풍부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도 고추 가격은 좀 유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인당 고추 소비량은 뭐 2000년도 초반에 좀 많았었는데 지금 한 1.5kg 정도 떨어진 2.8kg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고추도 고추인데요, 우리나라 K푸드라고 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한식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죠? 라면도 많이 팔리고요,
예, 막 그 매운 막뭐 불닭볶음면이 막 이런 것도 해외에서 막 우리나라보다 더 잘 먹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소비들은 점점 뭐 유지가 되거나 크게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추 재배 의학 면적을 보시면 내년도는 내년이 아니죠. 올해죠. 올해 의학 면적이 어느 정도 될까를 보시면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보시면 전 평년 대비해서 2.4%, 14.2%가 감소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수치냐면 이게 평년 대비해서 4,000헥타 정도가 지금 4,400헥타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건데 이 면적이 어느 정도냐면요. 이 평년이라는 건 보통 대개 한 10년 정도를 잡는데 그러니까 10년 전보다 지금 4,400헥타가 줄어들었는데 이 정도 면적이 어느 정도냐면 충남 전체 고추 재배 면적이 3,300헥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충남 이 전체가 지금 뭐 면적이 없어졌다고 할 정도가 지금 10년 사이에 면적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줄어들고 있고 이렇게 된 원인은 뭐 세 가지죠. 지금 노령화, 그 다음에 노동력이 많이 부담된다는 거. 특히 이게 밭작물이잖아요, 그죠? 네, 벼 같지 않게 기계화율이 좀 낮다 보니까 노동력이 많이 부담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뭐 인건비, 농자재 할 것 없이 굉장히 비쌉니다. 쉬운 예로 농약 같은 경우에 10년 전보다 지금 가격이 4배가 높아졌어요. 물론 이제 새로운 약들이 개발되고 하면서 가격이 오르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농가분들께서는 굉장히 지금 이런 생산비가 증가되는 거에 고통을 좀 느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배 지난해 있었던 거를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4월에서 6월 달에는요 평균 기온이 높았고 비 오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바이러스 발생이 좀 일찍 이렇게 찾아왔다는 거. 그 다음에 7월, 8월 달에는요 우리 좀 부여로서는 불행한 일이죠. 2년 연속 특별 재난지역에 선포될 정도로 여름 7월, 8월 달에 수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저병이 일부 포장에서 이제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총체벌레가 매년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특히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총체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얘가 지금 이제 거의 포장을 다 주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TSWV가 뭐죠? 어르신들을 쉽게 말씀드리면 칼라병입니다. 칼라병. 이 칼라병이 다 발생되고 있다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온 건조, 이른 시기에 이제 고온 건조 이 피해가 나타나다 보니까 칼슘 결핍이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습으로 인해서 생리장애 중에 하나인 적고 현상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재배 현황이 기후가 이제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이런 영농 일정이나 이런 것들도 좀 앞당겨지고 있고요. 어르신들 가장 쉬운 예로 예전에 그 송화가루 아시죠? 이게 언제쯤 날렸나요, 어르신들? 보통 2학년 때쯤 이렇게 막 날리지 않았었나요? 근데 지금은요, 이제 뭐 종자 소독하고 막 이럴 때쯤부터 송화가루가 많이 날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모든 일정들이 땡겨졌다는 건데 그게 뭐죠? 지금 우리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0도씨 이상 올라갔던 날수를 제가 한번 세봤어요. 여기 보시면 평년은 5월, 6월 달 이게 평균을 뭐 한 30년씩 평균을 내다 보니까 5월, 6월 달에 30도씨가 넘어가는 날이 없었지만 최근 보시면 20년, 21, 22, 23 보시면 6월 달에 열흘 이상 30도씨가 넘어가는 날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7월 달, 7월 아까 요 7월 20년도 7월 달은 왜 이렇게 낮을까요? 그 해가 뭐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역대급 장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날수가 이제 이렇게 적은 겁니다. 30도씨가 넘어가는 날수가 적었던 게 여기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나서 21, 22, 23 8월 달에도 이렇게 뜨거운 날이 지속되고 한 거를 다 합해보니까 또 특히 지난해는 9월 달에 30도씨가 넘어가는 날이 13일이나 있었어요. 연도별로 어떻죠? 20년, 21, 22, 23 어떻죠? 계속 뜨거운 날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고추에서는 뭐가 문제가 생기냐? 30도씨 이상에는 꽃가루가 이제 비정상적으로 출래가 되는 거고, 40도씨가 넘어가면 설쾌결핍가가 많이 생깁니다.
석회 결핍, 낙과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고 50도씨 이상 되면은 고추가 생장점이 이제 고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쪽에 이게 이제 칼슘 결핍 사진이고요. 여기 보시면 일소과 쭈글과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진다는 거죠. 당연스럽게도 이런 생리장애나 해충 밀도가 시설 재배에서 더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고추 생리적인 특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얘들이 좋아하는 온도는요, 보통 25도씨에서 28도씨, 30도씨 넘어가는 걸 좋아하진 않습니다. 밤에는요 20도씨 언저리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20도씨에서 28도씨 사이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얘들이. 그때가 언제죠? 사실은 봄철이에요. 여름에는 얘들이 생리적으로는 이제 저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우스나 노지는 35도씨에서는 거의 꽃이 정상적으로 수정이 잘 안 되죠. 수정 불량 생기고. 그리고 이제 열매는 낮에 60%, 밤에 40%를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추가 익어가는 거는요, 유적산 온도를 따져요. 온도, 하루에 이제 받았던 얘들 온도를 더해서 1000도가 넘으면 딱 익어버립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그래서 빨리빨리 또 익을 수도 있고, 그런 조건들을 좀 잘 만들어줘야 수확기나 이런 것들도 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개화 및 착과는 20도씨 언저리를 가장 좋아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육 조건 보시면 얘들은 천근성 작물이에요. 그래서 참 애매합니다. 이게 수분에 약하면서도 또 수분을 굉장히 또 좋아해요. 그래서 그치만 어쨌든 이 침수에는 굉장히 취약하다. 한번 침수가 되면 금방 또 회복이 어려운 그런 작물이고요. 추비, 최근에 예전에 저희는 추비를 3번 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이제 정식 해놓고 나서 뭐 한 35일경에 한 번 주고, 그 뒤로 또 한 번 주고 또 한 번 주고 해서, 아시죠? 포기 사이, 그다음에 옆구리, 그다음에 이렇게 고랑에 이렇게 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나온 품종들은요, 지금 고추가 어떻죠? 고추 옛날 키웠던 것보다 지금 어떻죠? 과가 훨씬 커요. 15cm 이상, 막 이제는 막 손 한 뼘도 막 넘어가는 것도 있을 정도로 고추가 이제 극대과종, 대과종 품종을 심습니다. 얘들이 그러면은 과실만 크냐? 아니에요. 몸체도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 얘들이 그러면은 비료나 뭐 물이나 이런 걸 더 많이 먹을까요? 적게 먹을까요? 더 많이 요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저희가 추비를 3번을 주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지금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4번도 5번도 그 이상도 줘야지만 얘를 정상적으로 우리가 더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대과종, 극대과종 고추의 특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들은 키가 크고 초세가 강해요. 옛날에 우리가 키웠던 고추보다 더 이제 등치가 크고 잎도 크고 과실도 큽니다. 과장은 그래서 15cm 내외로 이제 크고, 과가 두껍기 때문에 이제 학원 전용의 그런 고추들이 이제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병계 품종, 병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금 대부분 선택해서 그 재배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면 이제 웃거름을 주는 횟수가 점점 이제 4차, 5차까지 이제 이렇게 저희가 늘어났다라는 부분.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주는 시기라든지 주기라든지 횟수를 좀 늘리셔야 돼요, 앞으로는. 이 대과종 품종을, 극대과종 품종을 심으신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요 웃거름도 과거에 비해서 횟수나 일수 주는 시기를 좀 짧게, 그리고 몇 번 더 준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추 포장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고추 포장은, 자, 이제 보시면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심는 고추가 등치가 커지고, 잎도 커지고, 과도 커졌어요. 그러면 넓게 심어야 될까요? 좁혀서 심어야 될까요? 널찍널찍하게 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갑자기 뭐 내가 30cm를 띄우다가 이 강사가 와갖고 한 1m를 띄우라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지만 그런 분들도 지금 고추의 특성은 이러하다는 걸 좀 숙지를 하시고 한 번에 늘리기는 어려우셔도 매년 한 뼘씩은 늘려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느끼시는 게 다를 겁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널찍널찍하게 심으면 햇빛을 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일항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남북으로 잡는 게 좋을까요? 동서로 잡는 게 좋을까요? 자, 남북으로 잡았으면요, 동쪽에서 이제 해가 떠가지고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지는 거예요. 그러면 동쪽에서 뜨는 해는 낮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생기죠? 그늘이 생겨요, 그늘이. 네. 그늘이 생기기 때문에 널찍널찍하게 띄우라는 거고, 이렇게 넘어가니까 해를 고루고루 받으려면 남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동서 방향으로 하시면 어떻게 되죠? 앞에 있는 놈이 가리는 거예요. 해가 오면, 넘어오면 뒤에 걸 가려버려. 그러면 해를 잘 못 받는다는 거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 기온은, 예를 들면요, 기온은 뭐 25도예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25도죠. 근데 저 뒤에 있는 분은 저 뒤에서 창문으로 해가 비쳐요, 해가. 그럼 거기 앉으신 분은 25도예요? 25도가 넘어요? 넘어요. 해를 받으면 같은 우리가 느끼는 이 기온보다도 해를 직접 받을 때 온도가 더 올라갑니다. 그렇게 더 올라가면 뭐가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추가 익는 데에는 유족산 온도라는 천도라는 게 필요하다. 이 온도를 빨리빨리 더해서 빨리 채울수록 빨리 익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왜 이렇게 하라는지를 이해를 하고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항은 보통 널찍하게 80에서 100cm 정도를 띄우고, 고랑도 한 80에서 90cm 정도 이렇게 띄우고, 이렇게 하시고, 남북 방향으로 설치하시고, 주간도 서로 간격을 한 40cm 정도 넓게 좀 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뭐 100%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일부분은 뭐 이제 빡빡하게 뭐 천물 두물까지만 이제 밀식으로 해서 빨리 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지만 일반적인 재배에서는 지금은 고랑이랑을 넓게 타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다. 그런 좀 우리가 품종을 선택해서 재배를 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추 포장, 요거 지금 더 이제 수확을 좀 많이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터널 재배를 하시면 돼요. 요 터널 재배를 하시면 소득 증대에 효과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왜냐? 노지 대비해서 2~3주를 앞당겨요. 그러면 여름을 또 늦게 만나죠. 그러면 천물 두물을 더 충실하게 따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터널 재배를 사실 이제 서해안 쪽에서는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좀 그런 부분이 좀 드뭅니다.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터널 재배도 관심을 갖고 저희가 자료나 이런 것들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터널 재배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추 정식입니다. 고추 정식은 본엽이 한 10매 정도 확보가 됐을 때 첫 꽃이 개화가 된 상태에서 이제 이 정도 수준의 정식묘를 선택을 해서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정식 간격은 한 1m에서 한 40cm 정도 이렇게 띄워서 하시면 되겠고요. 정식은 반드시 맑은 날을 선택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를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이 고추 정식은요, 보시면 이 뿌리가 있죠? 북을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고추 심어놓고 북을 주세요, 안 주세요? 예, 안 주시는 게 제대로 배우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북을 주는 순간 얘들은 부정분이라는 걸 만들어요. 가짜 뿌리를 만든다고. 거기에 또 힘을 써요. 줄기에서 뿌리를 만드느냐고 또 힘을 쓰기 때문에 정식해놓고도 헛힘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으로 심으셔야 되고, 너무 깊게 심으셔도 안 좋습니다. 또 당연히 너무 얕게 심으면 얘들이 건조하고 또 저온의 피해를 받기 때문에 정상 깊이대로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고추 포장은 경사지가 좋을까요? 아닌 게 좋을까요? 평지가 좋을까요? 경사지가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고추라는 놈은 너무 습한 것도 싫어하고요, 너무 건조한 것도 싫어해요. 근데 우선은
잘 배수가 잘 되는 곳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래도 좀 비탈이 있는 경사지를 선호를 하고요. 그리고 일항 방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남북 방향으로 널찍하게 해를 잘 볼 수 있는 간격을 넓게 해서 해를 잘 볼 수 있는 포장으로 조성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랑을 넓히고 일항수를 줄이라는 거예요. 보시면 이쪽 답답하죠. 예전에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넓게 고랑 간격을 여기 충분히 이제 확보해서 심으시면 지금 심어지는 이런 대과종 품종을 수확을 이제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식 전에 지온을 잘 확보를 하셔야 돼요. 지온. 아까 맑은 날에 심으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만약에 오늘 하루 비가 왔다 그러면 이게 이 지온이 확보가 안 돼요. 지온은 대략 어느 정도 온도가 좋냐면 20도 정도가 좋습니다. 20도가 야간 기온이 18도에서 20도씨가 유지되면 토양 온도도 한 20도가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멀칭을 오늘 하고 오늘 심으면 이 온도를 못 올려요. 이 온도를 올리는 방법은 적어도 한 2주 정도 전에 멀칭을 씌우시고 밭을 조성을 해서 씌우시고 거기에 촉촉하게 수분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가 온도가 잡힙니다. 그래서 한 2주 전에 물을 줬으니까 한 정식도 1주 남겨놓고 2주에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주간에 한 번, 2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2번 정도를 물을 촉촉하게 주시면 온도가 좀 유지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비가 왔다 그러면 심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쩔 수 없이 일꾼 살았으니까 심어야 돼요. 그러면 사실 안 좋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2-3일 정도를 좀 맑은 날을 기다렸다가 심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거 그냥 차디찬 데다 넣어놓으면은 얘들이 뿌리를 뻗지도 못하고 오히려 위축돼 버려서 더 힘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비가 왔다 그러면은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뒤에 맑은 날 온도가 지온이 좀 확보되는 그런 날 하시고 바람 부는 날 심어야 돼요? 안 심어야 돼요? 피하셔야 됩니다. 바람 부는 날도 많이 시달리고 그러면 얘들이 처음에 이제 뿌리를 잘 못 잡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토양 온도가 20도씨 정도가 유지되는 20도씨가 어느 정도냐면 손을 딱 집어넣었을 때 차지 않다고 느끼는 정도가 20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녁 온도가 16, 18도 요때쯤에 이제 이때 심으라는 거고요. 그리고 심는 방향은 여기 보시면 뭐 여기서부터 2개, 4개 뭐 이렇게 계속 가지를 뻗잖아요. 이 방향대로 이렇게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꽃잎 수를 증가를 시켜라. 이게 꽃잎 수가 많은 것이 나중에 더 대과종이 됩니다. 저희가 봤더니 꽃잎 수가 많은 것들이 이게 똑같이 뭐 5개이지만 여기는 또 6개잖아요. 그죠? 이 꽃잎 수가 많은 것이 나중에 보니까 더 실한 과실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사실 다른 게 없습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잘 먹는 사람이 잘 커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얘들도 물 관리, 양분 관리 잘 해준 뭐 영양제 같은 거 잘 먹인 그런 부추에서 이렇게 꽃잎수가 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거가 이거예요. 이거 뭐냐면 밭작물은요 다 필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관수시설이에요. 시설. 이 물을 내가 주고 싶을 때 줄 수 있냐 없냐가 사실은 수량의 큰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관수시설은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거죠. 내가 이 고추라는 놈이요 7월 8월 얘가 성목이 되잖아요. 다 이제 크잖아요. 그러면 얘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물의 양이 한 3에서 4리터 정도를 먹어요. 하루에. 그러면 내가 1000주를 만약에 심는다. 1000주를 심는다 그러면은 여름 한철에 필요한 물량이 어느 정도죠? 계산해보면 4리터에 1000주면 4톤이에요. 4톤. 그러니까 내가 4톤이 없으면 4톤의 물을 대줄 수가 없으면 사실 1000주를 정상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랑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관수시설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 개화 촉진, 세육 증진, 낙화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수분이 좀 필요하고요. 이 시기에 이제 많이 생기는 게 칼슘결핍인데 칼슘결핍 증상을 없애려면 사실은 적절한 수분 보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추 증수에 가장 큰 효과를 내는 게 관수라는 것입니다. 관수, 요거 신경을 쓰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강조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식 간격, 일항 방향 계속 설명드린 거죠. 간격 넓히고 일항 방향 남북으로 하고 배수가 잘 되는 적지를 선택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추비를 관수와 함께 추비를 이렇게 계속 주시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항성 품종하고 병해충 방제 전략을 가져가시면 되는데 지금 앞에 거 요거 두 개 다 설명드렸죠. 마지막 요 품종하고 병해충에 대해서 설명을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쪽이요 칼슘 결핍이고요. 이쪽은 요거 탄저병입니다. 칼슘 결핍은 이 고추의 과실의 끝쪽에서 이렇게 와요. 탄저병은 고추과 어디서든지 옵니다. 이렇게 오고요. 그래서 칼슘 결핍하고 이 탄저병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칼슘 결핍이 나왔는데 탄저병 약을 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 탄저병이 왔는데 칼슘 결핍 왔다고 해서 칼슘약을 칼슘제, 렉산칼슘이나 이런 걸 들고 와서 친다. 어떻게 되죠? 불난 집에다가 기름을 붓는 꼴이 돼버려요. 이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뜨거워지는 날씨 때문에 공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장애가 오고 이렇게 놀놀하게 떨어지는 게 많아지고 이제 칼슘 결핍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이렇게 이제 여름철에 그 봄철에 고온에 시달리다가 저희 한 7월 중순쯤에 이게 비가 많이 왔어요. 6월 말 그때부터 비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다 보면 적보현상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이 적보현상은 뭐냐면 역병의 저항성 품종인 PR계라는 거에서 육종 과정에서 유전적으로 발현이 되는 증상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모든 품종은 거의 PR, 역병의 저항성 인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적보현상이라는 게 다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 장마철에 습해로 인해서 얘들이 뿌리의 활력이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놀놀이하게 잎이 떨어집니다. 저거는 병이다 아니다? 병은 병이지만 병원균이 없는 병인 거예요. 저거는 대책이 어떻게 되냐? 피복제 같은 거를 제거해서 뿌리 활력을 빠르게 좀 회복시켜 줄 수 있게, 숨 쉴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후에 연면식이라든지 영양제 등으로 생육을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병해충 방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뜨거운 날이 많아진다니까요. 뜨거운 날이 많아지다 보니 해충이 번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찍 이른 시기에 해충이 와요. 자, 또 한번 여쭤볼게요. 하우스가 있어요. 하우스 고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지 고추가 있어요. 총체벌레가 어디를 먼저 찾아갈까요? 총체벌레가 얘 원래 밖에 사는 놈이니까 밖에 있는 걸 좋아할까요? 이렇게 좀 따뜻한 온실을 좋아할까요? 하우스요. 하우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특히 또 하우스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이른 시기에 지금 뭐 별로 놀러 다니는 것도 없는데 우리 집으로는 안 오겠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른 시기에 총체벌레 얘들도 따뜻하고 살기 좋은 데로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히 또 만약에 하우스를 재배를 하시는데 저쪽 이제 오른편이 이렇게 뭐 언덕 같은 게 있어요. 거기 먼저 잡초도 좀 있고 해. 그러면 하우스가 이제 이렇게 동동동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총체벌레가 어디부터 발생을 할까요? 진딧물이나 총체벌레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저쪽 언덕 있는 데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 제가 현장에서도 본 결과고, 그러니까 그쪽부터 방제를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시라는 거예요. 총체벌레 담배나방. 그 다음에 병에는 최근에는 이제 풋마른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풋마른병이 여기 계시나요? 혹시 재배를 하다 갑자기 이게 순이 시들어서 나중에 이제 역병처럼 가드라 하는 거 겪어보셨어요? 혹시? 없었나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그죠? 그게 요즘에 발생이 많아집니다, 지금. 예전에는, 과거에는, 한 뭐 20년 전에는요, 20년도 훨씬 더 그 전에는 대부분 그렇게 나오는 역병이었어요. 근데 지금 80~90%는 뭐냐? 청고병, 이 풋마른병에 의해서 시드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청고병, 그 다음에 7, 8월달, 6, 7, 8월달은 탄저병이 가장 주의해야 되는 병해가 되겠습니다. 이 위에는 아시죠? 탄저병, 밑에는 이제 칼라병, TSWV,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게 누구라고요?
총체벌레. 총체벌레를 잘 잡아야 되겠죠. 위에는 탄저병을 잘 잡아야 될 테고요. 자, 근데 지금 요즘에는요, 고추 품종이 이렇게 복합 내병계라고 해서 이런 품종들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예전에 맨 처음 이제 뭐 저항성 품종의 시초가 뭐냐면 PR계라고 해서요. 저게 이제 파이토프소라 역병이라고 하는 거에 저항성 품종이 PR계라고 해서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PR계라는 건 거의 좀 없죠, 여기. 그 다음에 이제 TS는 뭘까요? TS는 토마토 스파티드 윌트 바이러스라고 해서 TSWV 칼라병의 저항성 품종이 TS라고 나왔어요. 보시면 여기 TS 무슨 7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칼라병 저항성 품종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AR, 이제 가장 좀 최근에 나왔던 품종 중에 하나가 AR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거는 안스렉노스라고 해서 탄저병의 일반 명입니다. 탄저병의 저항성 품종이 AR 뭐 명품, AR 어쩌고 해서 나오는 것들이 탄저병의 저항성 품종이에요. 지금 또 AT라는 게 나왔어요. AT는 또 뭘까요? 탄저병, 안스렉노스, TSWV, 칼라병의 저항성 품종이라 해서 AT, 뭐 시노탄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칼탄, 티탄 들어보셨어요? 여기도 많이 심으실 것 같은데 무슨 뭐 칼탄 패스, 뭐 칼탄 어쩌고 하는 것들, 뭐 티탄 스트롱 이런 것들이 뭐냐면 탄저병, 칼라병, TSWV 탄저병을 또 뜻하는 겁니다. 지금은 다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칼라병, 탄저병의 저항성 품종을 다 가지고 있는 복합 내병계 품종을 심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그죠? 비싸죠? 그래서 고추 묘값이 좀 비싸졌습니다. 근데 자, 저거 저항성 있다고 해서 무조건 뭐 방지 안 해도 될까요? 아니죠. 코로나 이거 백신 맞았는데 다 코로나 걸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저항성 품종이 저항성이 들어가 있더라도 방제는 또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확실히 제가 작년에 보니까 재작년보다 비슷한 시기에 탄저병을 제가 조사하러 나갔는데 탄저병 발생량이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왜 그런가를 저도 한번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은 이런 복합 내병계 품종을 대부분 다 선택해서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그래도 약을 한번 치더라도 효과가 더 잘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시고.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뭐죠? 청고병 내가 그렇게 잘 했는데 탄저병 하나도 없는데 시들어서 죽어. 이게 제일 속상한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세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청고병, 풍마른병의 저항성 품종이 이제는 조금 다음 후발주자로 또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왜 그러냐면 이 고추의 풍마른병은요, 청고병은 약이 없어요. 이게 지금 작물보호협회라고 여기서 이제 제가 고추 풍마른병을 해가지고 무슨 약이 등록되어 있나 11가지를 봤어요. 자, 여기 보시죠. 여기 위에 4개 다 좋네. 저거는 바사미드라고 하는 토양소독제예요. 밑에 메탐소주, 요거는 솔킹이라고 하는 토양소독제예요. 이거 수박 재배하시는 분들 잘 아시죠? 뭐 토마토나 재배하시는 분들은 바사미드나 솔킹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양소독제라니까요. 이거를 작기 중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쓰면 다 죽어요. 그 다음에 여기 디메틸 디설파이드, 요거 팔라딘이라는 건 뭐예요? 이것도 토양소독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작기 중에 쓸 수 있는 약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지금 노지에다가 토양소독제를 쓰시겠어요? 사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 청고병을, 풍마르병을 내가 좀 차단을 해보겠다 하시면 어떤 걸 써야 되냐? 지금 풍마르병 내병성 품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요거 칼라강이라는 거는 2020년도에 출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 말고 요거 복합 신청강, 뭐 강별, 순별 하는 요런 품종들이 지금 풍마른병 내병계 품종이에요. 쟤들은 복합 내병계이기 때문에 뭐 탄저병도 되고 칼라병도 아마 될 거예요. 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이 시드는 것 때문에 재배하다가 시들어가지고 죽는 거야 아주 징글징글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런 풍마른병의 청고병 저항성 품종을 잘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요런 품종을 선택해서 재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곰팡이하고 세균은 어떤 차이가 있냐? 곰팡이는 직접 지가 침입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추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탄저병은 곰팡이일까요? 세균일까요? 뭘까요? 곰팡이에요, 곰팡이. 얘들이 탄저병이라는 게 언제 오죠? 비가 오고 나서 다음에 오잖아요, 그죠? 네, 비가 오면 얘들이 한 뭐 4시간에서 24시간 하루 사이에 뚫고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뚫고 들어가요. 여기 보시면 탄저병 포자 눈으로 보실 수 있어요? 요 조만한 요 포자, 현미경으로 해서 보이는 포자가 보이겠냐고요? 안 보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언제 온다고요, 탄저병은? 비가 오면. 그럼 비 오기 전에 여기 포장에 탄저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당연히, 그죠? 자, 그러면 사장님들 보세요. 비가 오기 전에, 나는 비가 오기 전에 약을 한번 치겠다. 나는 아니야. 나는 비 온 다음에 약을 치겠다. 어떤 걸 하시겠어요? 비가 온 다음에. 비 오기 전에. 자, 그럼 제가 좀 막 바꿔볼게요. 제가 막 심한 독감이 걸렸어요. 제가 독감이 걸린 다음에 그 치료제를 맞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독감 걸리기 전에 예방주사 맞으면 좋을까요? 걸리고 나서 아파 죽겠는데 저기 치료제 먹어봐야 뭐예요, 그거? 걸리기 전에 하셔야지. 여기서 그래서 사실 정답은 이제 비 오기 전후가 맞는데, 이왕이면 비 오기 전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방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여기 보시면 이게 한 지금 2월, 3월쯤 됐을 거예요. 3월쯤인가? 이게 지금 고추 대를 안 뽑으셔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보세요. 이게 겨우 내내 그 고추에 달려있던 탄저병이요. 겨울 막 20도씩 막 떨어지잖아요, 노지에는. 그럼 쟤들이 살을까요, 죽을까요? 살아있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제가 여기서 고추 따와가지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배지에다가 올려서 얘들이 살았나 죽은 날 봤더니 다 지금 이거 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곰팡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거 치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다 제거하시는 게 그 다음 고추 농사 짓는데 도움이 되시는 겁니다. 포장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전용문이 여기 도글도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병종적으로는 병든 식물체 다 제거하시라는 거. 화학적 방제는 이제 그 다음에 설명드릴 거는 이제 약을 그럼 어떻게 치는 게 좋냐, 어떤 약이 좋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이제 핵심적인 거죠, 또. 근데 기본은 건강하게 키우셔야 돼요. 건강하게 키워야 약발도 잘 맞는다는 거예요. 이거 현찮게 키워놓고 나 약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건 안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키웠다는 전제로 제가 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그 고추 이제 탄저병의 포자라고 쳐요. 포자면은 발화를 해요. 벼에 싹이 나듯이 발화를 합니다. 부착기를 형성해서 뚫고 들어가요. 그러면 살균제라는 거는 보호용 살균제와 치료용 살균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뚫고 들어가죠.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 보호용 살균제 효과가 좋을까요, 떨어질까요?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뚫고 들어가면 치료용 살균제라는 걸 좀 쓰셔야 돼요. 근데 이 장단점이라는 게 있죠. 보호용 살균제는요, 가격이 치료용 살균제보다 좀 저렴합니다. 그리고 5번까지도 연속해서 사용해도 저항성 발달이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포자의 발화를 억제한다든지, 부착기 형성을 저해한다든지, 부착기가 뚫고 들어가는 걸 막는다든지, 그런 역할을 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오기 전에 쓴다는 겁니다. 탄저병이 언제 온다고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보호용 살균제는 언제 써야 돼요? 비 오기 전에, 전 단계에 쓰셔야 된다는 거고, 비가 온 이후에는 치료용 살균제를 쓰시는데 얘는 가격이 비싸요. 좀 더 비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용해서 쓰시면 저항성 발달이 빠릅니다. 그래서 금방 약이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주의해서 쓰시는데, 그럼 보호용 살균제는 뭐가 있냐 보시면, 아까 이제 농약의 분홍색은 뭐죠? 살균제. 살균제는
가에서부터 타까지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그 밑에 써 있어요. 살균제라고 한데 밑에 가, 다, 삼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그리고 살충제는요 1번부터 해서 올해 이제 36번까지 나왔어요 지금. 1번부터 해서 1번, 2번은 없죠. 1번, 뭐 3번, 4번 해가지고 해서 30 지금 6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충제는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용살균제 뭐라 그랬죠? 비 오기 전에 치는 거. 그건 뭐냐? 카군이라고 합니다. 카.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 동제, 동제, 다이센, 안트라콜, 다코닐, 델란, 벨쿠트 이런 것들이 보용살균제가 되겠고요. 치료용 살균제는 식물체 조직 내부로 침투해서 쫓아들어가서 죽이는 거예요. 걔들은 뭐가 있냐? 대표적으로 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오늘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거 두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삼, 사일. 요거 계속 나올 거니까 그렇게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고추 탄저병 방제 기술이라고 해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나온 이 팜플렛 자료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경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어떻게 방제하고 병원체를 빨리 이렇게 병원체가 있는 식물체를 제거를 하고 두둑을 높게 하고 제시권 간격을 넓혀서 통풍을 시켜라는 게 경종적인 방법이고, 그 다음에 약제 적용약제로 쓰라고 그래요. 어떻게 쓰라 하는 게 여기 써 있습니다. 그게 이제 뒷장에 또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보호용농약 BTH 혼합제를 이런 걸 쓰시고, 그 다음에 호흡저해제, 스테롤 생합성 저해제, 말도 어렵죠. 호흡저해제, 스테롤 생합성 저해제를 이렇게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용 살균제는 아까 뭐라 그랬죠? 카군. 그 다음에 치료용 살균제는 다삼, 사일군을 이렇게 쓰라는 겁니다. 다삼에는 뭐가 있냐? 아족시스트로빈, 오티바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트리플록시스트로빈, 요거는 프린트라는 게 있고, 피라클로스트로빈, 카브리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크레족신 메칠, 헤비치라는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이 약들은 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합제보다는 단제를 쓰시는 게 효과적으로 좀 더 좋습니다. 합제는 두 가지를 합치다 보니까 유효 성분의 함량을 좀 낮춰요. 그러다 보니 저항성 발달도 좀 빠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약 효과적인 측면에서 유효 성분 함량이 높은 게 약 효과가 좀 더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제를 쓰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당구장 표시는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게 나군이라는 게 있어요. 나군은 베노밀, 벤네이트, 가벤다, 지오판 이런 나군의 약제들은 고농도 처리로도 방제율이 높지 않대요. 고농도로 쳐도 방제율이 높지 않다는 게 뭐죠? 약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피하시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발병 전후를 나누는 게 비가 오는 겁니다. 그렇죠? 비가 오는 거. 비가 오는 거를 비가 오기 전에 보호용 살균제를 쓰시라는 거고요. 발병 이후에는 다삼, 사일군의 치료용 살균제를 쓰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5월 5일날 우리 정식하시죠. 5월 5일날, 그죠? 5월 5일날 정식하시면 바로 약을 주시나요? 바로 약을 주실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정식해놓고 얘들도 뿌리를 뻗고 조금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2주나 3주 정도 뒤에요. 그러면 5월 말쯤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장마가 언제부터 오죠? 빠르면 6월 중순, 6월 말부터 해요. 그죠? 6월 말. 그러면 기간이 어느 정도 생겨요? 한 달이라는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이 생깁니다. 한 달. 그 한 달 동안 큰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정식해놓고 사실은 큰 일은 안 생겨요. 근데 그 시간 동안 그냥 흘려보내시면 안 돼요. 자, 한 달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방제하면 몇 번 방제할까요? 4번. 4번이에요, 4번. 열흘에 한 번씩 하면 3번, 그죠? 보름에 한 번씩 하면 2번이에요. 그 2번에서 4번 정도를 이 보호용 살균제를 쓰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비 오기 전에 최소 2번에서 4번 정도, 일주일이든 보름 간격이든 이 보호용 살균제를 쓰시라는 거고요. 당연히 그 전에 보호용 살균제 쓰시면서 총체벌레 방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병 이후에는 다삼, 사일 요 보호와 치료 효과가 좋은 약들을 번갈아서 쓰시는 거예요. 번갈아서. 두 개를 섞으라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은 다삼군의 약재를 쓰시고 그 다음번에는 사일군의 약재를 이렇게 쓰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빨리 이제 토마토 반종 미주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총체벌레 방제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명 칼라병이고요. 칼라병 이렇게 지금 뭐 가히 이 총체벌레가 원예작물에서는 가장 큰 해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이게 정식 초기에 이렇게 오면요, 이런 식으로 잎맥이 까맣까맣하게 타는 것처럼 나옵니다. 이러면 저희한테 가져오시면 요 코로나 검사하는 것처럼 저희가 바이러스 키트가 있어요. 그래서 검사해드리면 이게 칼라병이다 아니다 이렇게 알려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초기부터 걸린 것들은 빨리 포기를 하시는 게 나아요. 다시 정식을 하시든지 저걸 다 뽑아버리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게 토마토 같은 가지과에서도 이렇게 토마토에서도 이 TSWV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총체벌레라는 놈은 어떻게 살아가냐, 이 지하부에서 번데기를 보내고요, 성충이 됩니다. 성충이 된 다음에 잎 위에다가 알을 낳고요, 알 낳은 이후에 일령약충, 일령약충을 거쳐서 다시 또 토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 일령약충일 때 90% 이상 성충이 아니고 저 일령약충이 바이러스를 옮기고 다녀요. 그래서 이 지금 토양 중에 있는 요거를 막기 위해서 토양에서 번데기 생활하기 때문에 이때 토양에 입제 같은 걸 많이 쓰시죠. 뭐 총체 싹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살충제도 쓰시는데, 혹시라도 내가 이 칼라병이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토양 살충제를 미리 좀 해주세요. 좀 뭐 독한 거 뭐가 됐든 한번 해주시면 훨씬 이제 피해가 좀 덜할 테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하도 이 살충제가 내가 약을 쳤는데도 총체가 잘 안 죽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51종에 관련해서 살충제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실험을 했어요. 여기 실험한 결과가 나온 건데요. 보시면 여기 이제 화성, 제이시, 진천, 구미, 청주, 천안. 그 비와이는 어딜까요? 비와이. 비와이는 부여예요. 부여에서도 채집해간 이 총체벌레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모든 약이 등록돼 있는 약 모든 게 효과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효과가 그래도 90% 이상, 80% 이상 나왔던 약들을 추려보니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면, 아까 살충제는 1번부터 해서 36번까지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번에는 더원이라는 약재가 있는데, 아쉽게도 저 약재는 감귤하고 국화에만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용이 어렵죠, 그죠? 우리는 사용하기가 좀 일반 원예작물에는 어렵고요. 자, 5번에 스피레토람의 델리게이트 엑설트라고 하는 단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3번에 세큐어 램페이지라고 하는 크로로페나피르 단제가 있습니다. 저런 약재. 그 다음에 요 실험에서는 요 두 종류가 효과가 좀 좋은 걸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30번 최근에 나온 약재인 플록사메타마이드, 저 캡틴 나트롤, 제라진 모스킬, 그 다음에 34번에 가장 최근에 나온 총알탄이라는 저런 약재들이 지금 계열별로 한 5개 알려드렸죠, 그죠? 저런 약재들이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근데 저 약재들이 총체벌레만 잡는 약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총체벌레만 잡는 약이 아닙니다. 이 약들이 되게 비싸요. 20단말 기준하면 5만원 돈이 넘어요, 5만원 돈. 저 약재들이 그럼 뭘 방제를 또 하느냐? 나방까지 방제를 해요. 이 약재들이 나방도 방제를 한다고요. 자, 할머니, 자, 내가 이 총체약을 사러 갔는데 그 농약방 주인이 나방약을 또 줬어요. 거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방약도 받아올 거예요, 말 거예요? 빠꾸예요, 빠꾸. 이게 나방약이라니까. 이게 나방약이면서 총체벌레가 되는 약이에요. 그래서 별도로 나방약을 따로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사이사이에 내가 좀 담배 나방이 심하다 그러면 방제하는 사이사이에 나방 전문 약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재들은 사이사이에 섞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이 섞으라는 게 아니고, 이번 주에는 내가 이걸 쳤으면 다음 주에 내가 담배 나방이 너무 많다 그러면 나방 전문약 한번 들어가고 다시 총체벌레 잡는 약을 들어가시라고요. 그러면 내가 매주 담배 나방 약을 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방제를 하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날이 뜨거워지다 보니까 응애 피해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차먼지 응애 이런 이제 5g병이라고도 하고요. 그런 차먼지 응애 발생이 심한데 그런 것들은 여기 숫자 써 있죠. 알만 효과가 있는 뭐 주음이라는 약이라든지 뭐 23번, 21번, 25번, 6번 이런 약들이 있으니까 그런 약들을 참고를 하시고 참 아까 이 말씀드렸던 비싸다고 했던 이 약죠. 이 약 캡틴 다트롤 저 약은요. 그리고 여기 세큐어 램페이지 이 약들은 차먼지 응애도 등록돼 있습니다. 방제 해충으로 등록돼 있으니까 저거 하나로 사실 다 되고 그 다음에 진딧물약제만 하나만 초기에 정식 초기에 진딧물약제 써주시고 그 이후에는 요거 나방 총체가 되는 약제를 잘 활용하시면 크게 이제 그래도 약을 하실 때 방제 효과가 높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좀 오늘 내용이 어려우셨나요? 최대한 그래도 쉽게 설명한다고 노력했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좀 받고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하우스에서 예. 총체벌레를 예방하려면 방충망 치면 예방할 수 있어요. 방충망 갖고는 그 한랭사라서 굉장히 얇은 거 아예 얘들이 그 총체벌레가요 어르신 이게 저희 눈에도 안 보일 정도로 작은 애들이 있어요. 유충 애들 그런 약충 애들은 정말 작거든요. 그래서 그 모기장 친다고 그래갖고 다 뚫립니다. 그 정도는 다 뚫고 들어와요.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그게 100% 막지는 못합니다. 네, 없으신가요? 네. 저도 신나서 열심히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신년 문화 되십시오.